DNC 키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DNC 키친의 박 원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기본적인 그 종양과 관련된 개괄적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 항암 치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항암 치료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부감을 가지시는 보호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십니다. 보통 가족분들 중에 암이 걸려서 항암 치료를 하면서 투병 생활을 하셨던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은 항암 치료를 하는 거를 꺼리시죠. 이 항암 치료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완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항암 치료만으로 완치가 되는 종양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에는 림프종과 같은 암 경우에는 항암 치료만으로 완치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유선 종양 수술을 했는데 전이가 없는 단계에서 수술적인 절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완치의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항암 치료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완치의 목적도 있지만 아이의 현재의 삶의 질을 보통 이제 증상이 없는 단계,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아이 컨디션이 괜찮아진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단계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얼마나 지내줄 수 있겠느냐, 그 생존 기간을 실을 늘리는 게 항암 치료의 목적이 되는 경우들이 실제 사례에서는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선제 조건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치료를 하는데 그거로 인해 아이가 힘들어한다 라고 하면은 우린 뭘 고민해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 치료를 지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정답은 없어요. 항암 치료에 대한 그 부작용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해봐야지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치료를 시작함에 있어서 물론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보호자분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 나의 어떤 치료의 그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이 보호자분과의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삶의 질이 나빠지지 않으면서 그 기간을 오래 유지시켜 주는 걸 목표로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항암 치료를 할 때 치료하는 약물들의 선택의 방법도 달라지게 되고 치료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보통 항암 치료라고 했을 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주사항암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보호자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리냐면, 전쟁이 났는데 대포를 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포를 쏘면은 암세포, 즉 적은 죽죠. 근데 다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죽죠. 근데 대포를 쏘면은, 미사일을 떨어뜨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쵸? 민간인 사상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우리 몸에서도 정상적인 세포가 항암제에 의해서 타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항암제들의 세팅은 분화가 빠른, 즉 몸에서 빨리빨리 만들어내는 세포들을 타겟으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몸에서 빨리빨리 자라는 세포들과 관련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우리 몸에서의 백혈구의 수명은 4시간밖에 되지 않죠. 그게 무슨 말이냐? 엄청나게 빨리 백혈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항암제가 들어가면 골수에서 억압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백혈구를 많이 못 만들겠죠. 그러다 보면은 백혈구 감소증이 나타나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죠. 대부분의 아이들에서 항암제를 썼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면 백혈구 수치를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호자분이 알아채는 거는 폐혈증이 되거나 뭔가 감염이 되어서 아이가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아는 거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 백혈구 수치를 평상시에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장세포입니다. 장세포도 음식물도 들어가고 나가는 거에 따라 장세포가 탈락되고 새로 만들어지고 이러는 일들이 엄청나게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장세포도 빨리빨리 재생이 되는 세포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항암제가 들어가면 얘네들도 영향을 받게 되죠. 메스껍고 입맛이 없고 토하고 설사하고 이런 위장감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 또 자주 발생되는 게 털 빠지는 거죠.
털도 엄청 빨리빨리 만들어내니까 탈모가 진행되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항암 젤리들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각각의 항암제마다 여기에 플러스로 다른 부작용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실 때는 이러한 약물들이 어떤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나서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것 때문에 치료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뭐 1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의 항암 치료를 해봤는데, 보통의 수의사들이라면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날 것 같다거나 혹은 부작용이 확인이 되는 아이들한테 지속적인 치료를 권하거나 지속적인 치료를 유지시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목표가 그럼 틀어지는 거잖아요. 아예 삶의 질이 떨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거기에 있어서 이제 항암제를 선택하거나 조절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너무 치료에 대한 두려움이나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할 수 있는, 좋아질 수 있는 아이들도 치료가 포기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걱정을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면은 의외로 괜찮네 라고 느껴지는 경우도 실제로 많고, 오랫동안 항암을 유지해 오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분은 아픈지를 모르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항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항암제의 선택 방법은 되게 다양하게 있고 여러 가지 치료 옵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이런 거만을 가지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아이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해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대부분의 부작용들은 어느 정도 다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거를 제가 100% 확신을 하고 무조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없죠.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 아이의 몸 상태에 따라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했다라는 가정 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고, 나중에 우리 아이가 결국은 내 품을 떠나게 될 건데, 떠나게 됐을 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